안녕하세요. 이 사연이 여러분 가슴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민망하기도 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다 보면 그날을 빼놓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에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저는 올해로 73, 1970년 봄 18이었던 저는 아버지의 술값을 대신해 식당에 끌려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민학교도 못 다녔고 엄마는 제가 13 되던 해에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이 아니라 밥 해주는 여자가 됐고 오빠들은 저를 눈치 주며 시집이나 가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자주 오던 건장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보다 13살 위였고 말수가 없었지만 항상 저에게 사이다를 사주곤 했어요. 그게 제겐 처음 받아본 다정함이었어요. 그땐 그런 그 사람이 믿음직했고 좋았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버지를 찾아왔고 그 다음날 전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사람, 김병수 씨는 제게 말했어요. 내가 너 데리고 갈게. 우리 살림 차리자. 신혼집은 기찻길 옆 시멘트 블록으로 얼기설기 만든 단칸방이었고 그 집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처음엔 과묵한 줄 알았던 병수 씨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자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술을 마시고 돌아온 밤이면 그는 어김없이 저를 깨웠어요. 대부분 새벽 2시 아니면 더 늦은 시간이었지요. 무겁게 열리는 철문 소리가 들리면 저는 숨을 죽이며 이불을 덮었어요. 하지만 늘 그의 발자국은 이내 제 머리맡까지 다가왔고 일어나! 하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냉기가 훅 하고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묻는 말은 늘 같았어요. 너 오늘 남자 손님한테 웃었지? 그놈이 너 예쁘다 그랬다며? 기분 좋았겠네? 내가 돈 주고 데려왔는데 왜 네 맘대로야? 말끝마다 술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진동했고 그 말은 의심도 아니었고 질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를 때리기 위한 명분이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해명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린다고 했고 대답을 안 하면 대답 안 한다고 손찌검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손등으로 뺨을 때렸고 그 다음엔 주먹이었어요. 부엌에서 집어온 국자나 밥주걱으로 종아리를 내리치기도 했고요. 제가 몸을 피하면 더 화를 냈고 조용히 울고 있으면 더 소리를 질렀어요. 한 번은 그가 장롱문을 열어 안에 있는 옷걸이를 꺼내더니 그걸 휘둘러 제 팔을 때렸어요. 팔목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손을 들 수가 없었지요. 그날도 저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덮었고 옆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방문을 쿵 열고 들어왔어요. 인연이 요령이 없어. 남편 귀가 간질간질하게 만들지 좀 만든가. 그 말 끝에 혀를 쯧쯧 차고는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제 입술은 터졌고 팔목은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해야 했고 밥상에 앉은 병수 씨는 국을 한 숟갈 떠먹고는 말했죠. 국간이 왜 이래? 맞고도 정신 못 차리니?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는 순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숟가락만 들고 있었지요. 그 모든 순간이 제겐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옥에서 도망갈 용기는 그땐 없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아이들이 굶을까봐, 아니면 세상이 저를 도망간 여자라 부를까봐, 그게 무서워서 매일 밤 입술을 깨물고 잠들었습니다. 첫째를 가졌을 때였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희망을 품었던 시간이었는지도 몰라요. 배는 아직 불룩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매일 새벽 설거지를 하다가도 부엌 구석에 서서 몰래 배를 쓸어내리곤 했어요. 그 작은 생명이 제겐 유일한 빛 같았거든요. 하지만 병수 씨는 달랐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얼굴이 굳더군요. 그날 저녁 술을 들이캔 채 돌아온 그 사람은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배불렀다고 날 무시해? 이제 날 무서워하지도 않니? 그리고는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제 배를 향해 발을 내질렀어요. 날아가듯 뒤로 넘어졌고 허공을 가르던 팔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 아랫배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요. 눈물이 아니라 식은땀이 먼저 났고 손끝이 떨리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요. 그날 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 소리를 키우고 있었고 병수 씨는 잠든 척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코를 골고 있었어요. 화장실 앞 싸늘한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저는 그렇게 몇 시간을 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흘렸는지도 몰라요. 피인지 눈물인지도 모를 그 뜨거운 물이 허벅지를 타고 흘렀고 이대로 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겨울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살을 애듯 차가웠고 벽에 맺힌 습기가 송골송골 맺혀있던 그 새벽. 저는 그렇게 첫 아이를 보내야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부엌에 불이 들어왔을 무렵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부엌으로 기어가 마지못해 밥을 안 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뒤를 쓱 지나치다 말고 피로 얼룩진 제 치마를 보고는 딱 멈춰 섰어요. 저는 혹시나 걱정이라도 해줄까 싶어 눈을 들어 쳐다봤죠. 하지만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제 뺨을 후려쳤어요. 이년은 몸도 못 가누냐? 사내 구실 못하게 만드는 요망한 년 같으니.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열면 울 것 같아서, 울면 또 맞을까봐. 그날 이후로 그 아이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요. 병원도 못 갔고 신고도 못했고 누구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제 배 안에 있던 작은 생명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선 사람도 아기도 감정도 다 가치가 없다는 걸요. 그저 일 잘하는 여자, 말 안 하는 여자로만 남으라는 듯이 그것만이 살아남는 법이라 여겨졌던 시간이었죠. 그래도 둘째,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하루쯤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고 있는 아이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쥐었다가 놓을 때면 저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병수 씨는 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갔어요. 이젠 사람이라기보다 집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그림자 같았지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오후 5시 무렵
뜨거운 햇살이 기와장을 데우고 파리들이 음식을 맴돌던 그때 이웃집 남자가 김치통을 들고 마당을 지나다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맨날 일만 하시네. 허리 펴세요, 아주머니. 그 말이 전부였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헝겊 치마를 내려다보며 멸치젓을 담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당으로 뛰쳐나오더니 소리쳤어요. 남자 앞에서 시시덕거려? 눈을 까디집고 왜 웃나 했다. 그리곤 제 머리채를 잡아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갔어요. 옆에 쌓여있던 장작더미 중 가장 마른 걸 집어들고 저를 나무 기둥에 묶기 시작했어요. 밧줄도 아니고 빨랫줄이었어요. 제 팔목을 묶는 그 손이 사람의 손 같지가 않았어요. 거기엔 감정이 없었고 그저 혼내야 할 대상만 있었죠.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저녀는 태가 그래. 꼴값을 떨어야 성에 차지. 그리고는 마른 장작으로 제 등을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숨이 턱 막혔고 세 번째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고통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등에선 따끔함과 뜨거움이 번갈아 올라왔고 그러다 결국 물집이 터졌어요. 옷이 등에 들러붙고 피인지 진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렀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혀를 차며 들어갔고 병수 씨는 방 안에서 라디오 소리를 더 키워놓았어요. 늘 그렇듯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 낡은 이불 조각을 잘라 헝겊처럼 접고 등을 덧댔어요. 제 손으로 거울도 없이 제 몸을 치료해야 했지요. 울 수도 없었어요. 그때 막내가 기어나와 제 등을 보더니 조그맣게 물었어요. 엄마, 등에 눈물 고였어?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어린 눈에 그게 눈물처럼 보였나 봐요. 그 아이가 제 등을 보며 울까봐 저는 꼭 참고 웃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물장난하다가 물 묻은 거야. 그 말을 하며 고개를 돌렸고 웃는 척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시울은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울 수조차 없다는 걸요. 내가 울면 아이들도 울게 된다는 걸요. 그래서 웃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늘 그랬던 것처럼.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입김이 허옇게 올라오던 아침, 시어머니가 말했죠. 올해 김장은 너 혼자 해라. 난 허리가 안 좋아서 못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대야를 꺼내고 절임 소금부터 다시 쟀어요. 양배추를 씻고 절이고 다시 헹구고 양념을 만들 땐 눈이 따가워 몇 번이고 콧물을 훔쳐가며 버무렸지요. 온몸이 빨갛게 부풀었고 손등은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고생했다는 말, 따뜻한 물 한 대접도 없었어요. 밤이 되도록 일하고 또 일했어요. 배추 수십 포기를 혼자 다 담가 마당 끝에 놓인 항아리까지 날랐을 땐 밤 10시를 훌쩍 넘겼죠. 손은 이미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무릎은 떨리고 뺨은 바람에 갈라졌어요. 그때였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병수 씨가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너 혼자서 김장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가만히 있게 만드냐고. 네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와보지도 않냐? 전 놀라서 얼어붙은 채로
어머님이 시키셔서 한마디 뗐지만 그 말은 병수 씨의 귀에 닿지도 않았어요. 입 닥쳐. 너 같은 게 감히. 그리고는 마당에 있던 김장 항아리 쪽으로 달려가더니 발로 힘껏 항아리를 걷어찼어요. 이딴 거 다 처먹지 마. 다시 해. 커다란 항아리가 쓰러지며 속에 담긴 배추와 양념이 붉은 물살처럼 터졌고 순간적으로 쏟아진 김치국물이 저를 덮쳤어요. 미끄러진 제 몸은 마당바닥에 내팽개쳐졌고 그 충격에 허리가 쿡 하고 접히는 느낌이 났어요. 아! 아!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차가운 땅 위에서 등과 허리를 감싼 고통이 서서히 퍼지며 온몸을 휘감았어요. 눈앞이 핑 돌고 귀에서는 이상한 울림만 들렸어요. 그 와중에도 병수 씨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죠. 이딴 것도 며느리라고 데려온 내가 미친 거지. 넌 인간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것을 보고도 말없이 한숨을 쉬며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도리어 제게 더러워진 마당을 치우라고 했죠. 그날 제 허리는 망가졌고 제 자존심도 마지막 남은 자그마한 체온도 함께 망가졌어요. 밤새 한기를 이불로 막으며 고무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웅크려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욱신거렸고 손가락은 굳은 채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전 일어났어요. 아이들 밥을 해야 했고 병수 씨는 여전히 있었고 시어머니는 김치 냄새 난다며 저를 또 나무랐어요. 1987년 6월이었어요. 큰딸은 초등학교 4학년, 막내는 이제 겨우 3살. 남편은 평소처럼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저는 밥을 해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날은 왠지 유난히 바람이 거칠었고 주방 창문 밖으로 어둠이 들이쳤어요.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제 머리채를 쥐어잡고는 그대로 뒤로 고꾸라지듯이 끌어냈어요. 머리가 벽에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아이들이 놀라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린 채 손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너 나가. 이 집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건 네 탓이야. 들어온 날부터 재수가 없더니 지금은 집안 기운까지 다 빨아먹고 있어. 이 기생충 같은 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겨우 일어나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 거칠게 소리쳤어요. 그래, 애들? 그 애들도 네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싸그리 데리고 나가. 우리 아들까지 말라 죽겠어. 네 꼴 보기 싫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몸은 현관 앞으로 밀쳐졌고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이불 하나만 들고 밤 10시에 단칸방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슬리퍼도 없이 맨발로 아이 셋을 품에 안고요. 그날 집이란 곳은 저를 내쳤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파출소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다고 했고 여자 경찰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도망쳐요. 그 집 정말 지옥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어요. 처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파출소 옆에 딸린 보호소에 며칠 머물다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소개받아 아이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맨바닥에 누워 자도 좋았어요. 누가 때리지도 않고 문을 쾅 닫지도 않는 그 집이 제겐 천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쉼터 문 앞에
검은색 중고 승용차가 섰고 그 안에서 내린 건 병수 씨였어요.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아이를 안고 나와 빨래를 널던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너 미쳤어? 네가 뭔데 내 새끼를 데리고 도망쳐? 이게 납치야. 유괴라고. 쉼터 직원들이 나와 제지하려 했지만 병수 씨는 차에서 쇠파이프 같은 걸 꺼내 들더니 차 문을 내려치고 벽을 치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 끝장이야 라는 말까지 했어요. 결국 경찰이 다시 왔고 병수 씨는 한 차례 훈방 조치됐지만 그 눈빛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사람 눈이 아니라 짐승 눈 같았어요. 그날 밤 아이 셋을 안고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들도 떨고 있었고 큰딸은 자다 말고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우리 데리러 오면 어떡해?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그 동네를 떠나야 한다고. 새벽 4시 직원 한 분이 도와주셔서 트럭에 짐을 싣고 우리는 충청도 산골짜기 완전히 처음 보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제 이름도 바꿨어요. 제 이름은 이제 정순자가 아니라 이순이가 되었어요. 그 마을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엔 산골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고 아이들은 시골 학교에 전학을 보냈어요. 밤이면 아이들 무릎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울었어요. 이름 바꾸면 정말 괜찮아질까? 다시 날 찾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수 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날 경찰이 왔던 일로 겁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혹은 저와 아이들을 정말 버린 걸지도요. 그게 어떤 시기든 전 그 후로 36년을 숨죽이며 살았고 다행히도 다시는 그 눈빛을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아이들 셋 다 학교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다시는 남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리 다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43이 되던 해 아이들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났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이웃한테 수리 일을 해주던 동네 아저씨였는데 아이들 운동회 날 음료수를 챙겨주고 날씨가 추워지면 장갑 하나 건네던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저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손을 대었을 때 약을 발라주며 말했어요. 사람 손은 아끼면서 써야 해요. 그 손 참 많이 참았던 손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터졌어요. 그렇게 저를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3년을 조심스럽게 만나고 아이들 허락을 받고 조촐한 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며 처음으로 보통의 하루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밥을 먹으며 웃고 눈을 맞추며 말하고 누군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다는 것. 그런 하루가 제게는 기적이었어요. 이제는 새벽에 눈이 떠져도 그날처럼 떨리지 않아요. 누가 절 흔들어 깨우지도 않고 밖에 쫓겨날 일도 없으니까요. 가끔 문득 그날 문 밖에서 떨고 있던 제 자신이 떠올라요. 잘 버텼다. 정말 잘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의 가슴에 닿는다면 지금도 어딘가에 문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